서울의 잿빛 빌딩, 숨 막히는 사무실에서 강서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복사 붙여넣기 한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이기까지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 그녀의 삶에 파문이인 것은 한 통의 낯선 전화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그녀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산은 거제도의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오래된 별장이었다. 변호사는 그 별장의 상당한 시가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다. 서연의 동료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지만 서연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가치의 재산이라는 말에 그녀의 현실적인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휴가를 내고 그 미스터리한 유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거제도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항구에서 여객선을 타는 여정은 마치 현대의 소란스러운 세계를 떠나 오래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짠, 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칠 때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했음을 실감했다. 거제도 선착장에는 한 나이든 부동산 중개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채 태우고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별장의 아름다움과 건축학적 가치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이 그곳의 역사에 대해 물을 떼면 슬쩍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렸다. 한참을 달려 차가 외딴 절벽길의 끝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곳의 안개 속에 잠긴 듯 그 집이 서 있었다. 하양각 하이안가. 바다를 마주한 정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별장은 일본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기묘하게 뒤섞인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낡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휘감고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다. 허허,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손보면 아주 멋진 곳이 될 겁니다. 중개인은 서둘러 말을 마치고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며 그녀에게 열쇠 꾸러미를 넘겨주고 황급히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서연은 거대한 별장 앞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바깥보다 더 시간이 멈춰 있는 듯했다. 모든 가구 위에는 하얀 천이 씌워져 있어 마치 유령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매달려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침묵이 집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귀신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오래된 집이 주는 당연한 느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 집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하룻밤을 묵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거실의 소파 위 천을 걷어내고 가져온 간단한 짐을 풀었다. 해가 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붉게 물드는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잠시 매료되어 이 집이 주는 불길한 느낌을 잊었다. 밤이 되자 별장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절벽 아래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낡은 집의 틈새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2층의 침실 하나를 골라 가져온 침낭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삐걱삐걱. 낡은 집이 내는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거슬렸지만 그녀는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잠결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다. 길고 텅 빈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흐느낌. 바람소리나 집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슬픔에 잠긴 누군가가 내는 소리였다. 소리는 몇 초간 이어지다 갑자기 뚝 끊겼다. 서연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이 여전히 집요하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이성적인 설명을 동원하려 애썼다. 헛것을 들었을 거라고,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소리가 사라진 후의 침묵은 소리 자체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 안에 자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공포. 이 집에 저주는 그렇게 첫인사를 건네왔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강서연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밝은 빛 속에서 간밤에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저 낯선 집에서 보낸 하룻밤의 악몽이거나 환청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공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의 대상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다. 유령처럼 가구들을 덮고 있던 하얀 천들을 하나씩 걷어냈다. 먼지 쌓인 천 아래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풍스러운 유럽풍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모든 창문을 열어 눅눅한 집 안의 공기를 환기시켰다. 신선한 바닷바람이 들어오자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이 집은 마치 과거의 시간을 담아놓은 거대한 타임캡슐 같았다. 서재에는 낡은 양장본 책들이 가득했고 응접실에는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에 잠시 비현실적인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이한 일들은 대낮에도 계속되었다. 2층에 한 작은 방 낡은 선반 위를 닦던 그녀의 등 뒤에서 갑자기 작고 청가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작은 오르골 상자가 열린 채 태엽이 감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분명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오르골이 연주하는 곡은 섬뜩할 정도로 구슬픈 아이들의 자장가였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오르골 뚜껑을 닫아버렸다.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방. 주인 침실로 보이는 곳은 유독 더 서늘했다. 그녀는 분명히 방문을 닫고 나왔는데도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 보면 문이 항상 조금씩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거대하고 낡은 옷장 앞에 설 때면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마치 에어컨이라도 켜놓은 것처럼 그 주변만 온도가 뚝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낡고 거대한 옷장 안에 숨어 열쇠 구멍을 통해 밖을 엿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성인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한 여자의 절박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끊기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틀 동안 겪은 일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강서연은 마침내 이 집에 대해 그리고 이곳에서 살았던 자신의 친척들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차를 몰아 읍내로 나가 자신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중개인에게 이 집의 역사와 자신의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중개인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가씨 그냥 그 집 빨리 팔고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별장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씨의 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집의 첫 주인이었던 분은 말년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벽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헛소리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부인께서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가씨에게는 당숙벌 되는 분은 2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방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한 세대에 한 명씩 사람을 삼킨다고들 말합니다. 중개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이틀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논리적으로는 당장 떠나 이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다른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오기가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저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집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해질 무렵 그녀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다. 절벽 위에 선 별장은 이제 그녀의 눈에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열쇠를 꽉 쥐었다. 나는 떠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는.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저주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능동적인 조사자가 되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고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낼 책임이 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집안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층의 서재부터 시작해 응접실 주방, 그리고 2층의 수많은 방들을 하나씩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낡은 책장 속에서 책을 꺼내 한 장 넘겨보았고 오래된 서랍장들을 열어 그 안을 샅샅이 살폈다. 수십 년 묵은 먼지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지만 집 안을 감도는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누군가 등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창밖을 보면 뜰 안을 스쳐 지나가는 하얀 그림자를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놀라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현상의 근원을 찾으려는 듯 매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가장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2층 복도 끝 주인 침실로 향했다. 그 방은 여전히 서늘했고 특히 거대한 원목 옷장 앞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다. 그녀는 악몽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옷장 앞에 섰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옷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장의 뒷면에 손을 대고 두드려 보았다. 다른 곳과는 달리 한가운데 부분이 텅 빈 소리를 냈다. 그녀가 그 부분을 힘주어 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옷장 뒤편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어두운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두꺼운 먼지 속에 잠겨있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괴짝을 꺼내자 오래된 종이와 마른 장미꽃 같은 희미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괴짝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낡은 보석함의 벨벳 안감 밑에서 작고 녹슨 황동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는 괴짝의 자물쇠에 딱 들어맞았다.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괴짝이 열렸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일기장 한 권만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민혜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었던 이 집의 첫 주인이자 자신의 큰할아버지 뻘 되는 이병철의 아내 이름임을 기억해냈다. 서연은 침대맡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희망으로 가득 찬 문장들로 시작되었다. 1952년 오늘 드디어 해안가구로 이사했다. 꿈에 그리던 집이다. 남편 병철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일기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1650 준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다. 남편은 그저 바닷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집의 감도는 슬픔은 너무나 무겁다. 1658년. 오늘 그녀를 보았다. 정원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이 달려나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편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한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말한다. 서연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일기 속의 이야기는 자신이 겪은 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민혜주의 글씨는 공포와 불안으로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1660년. 오늘 예전에 이 집에서 정원사로 일했던 늙은 김영감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박씨 일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소희에 대해서. 병철 씨, 내 남편,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박씨 일가는 그저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그 불쌍한 아이, 그 어린 소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얀 장미덤불 아래 나는, 일기는 그곳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다급하게 멈춘 필체였다. 서연은 일기장에서 눈을 떼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유령의 이름은 소희였다. 그리고 저주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자신의 조상 이병철이 저지른 끔찍한 인간의 범죄였다. 그녀는 창밖의 무성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단 하나 하얀 장미덤불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미스터리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끔찍한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혜주의 일기장은 강서연의 손에 들린 나침반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정체 모를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박씨 일가, 소희, 그리고 하얀 장미덤불. 그녀는 이 집의 저주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원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별장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기로 했다. 해답은 이 집이 아닌 이 집 밖의 세상 잊힌 과거의 기록 속에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차를 몰아 거제군청의 민원 기록실로 향했다. 기록실 내부는 낡은 종이와 세월의 먼지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사서의 도움을 받아 해안각 별장이 위치한 주소지의 과거 토지 대장부터 열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1950년대 초반까지 그 집의 소유주는 박현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그 시절의 지역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했다. 그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눈이 빠져라 읽어 내려갔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1953년 가을의 한 지역 신문, 아주 작은 단신 기사였다. 반동분자 숙청지역 유지 박현준 및 그 아내 처단. 서연은 숨을 삼켰다. 차가운 활자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기사는 건조한 어조로 지역의 자산가이자 지식인이었던 박현준이 전쟁 중 적에게 협력한 반동분자로 규정되어 지역인민위원회 심판에 의해 처단되었다고 전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가 바로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민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박현준 일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증인 명단에 너무나도 선명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증인 이병철 가옥관리인, 그녀의 조상 이병철. 일기장에 적힌 민혜주의 불안과 공포가 차가운 공문서의 기록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그들의 목숨을 대가로 이 거대한 별장과 재산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어린 딸에 대한 기록을 찾아 헤맸다. 박현준 부부에 대한 기록은 있었지만 5살 난 딸 박소희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사건 파일의 가장 마지막 장에 덧붙여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네 딸 박소희, 5세 행방불명 처리, 행방불명 처리. 그 차갑고 관료적인 단어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아이는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기장에 적힌 민혜주의 마지막 절규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그 불쌍한 아이, 그 어린 소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서연은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복사했다. 그녀가 기록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별장의 유령은 이제 이름과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저주는 원한의 근원을 찾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잊힌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가족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서연은 다시 해안도로를 달려 별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무덤으로 마지막 진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단 하나 민혜주의 일기장이 마지막으로 가리켰던 곳, 바로 하얀 장미 덤불이었다. 손에 쥔 낡은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가족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강서연은 다시 해안각 별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더 이상 으스스한 유령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깊은 슬픔과 끔찍한 범죄의 역사가 묻혀있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벽에서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과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도와달라는 절박한 애원처럼 들렸다. 그녀는 민혜주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단서를 따라 해가 지기 시작하는 잡초 무성한 정원으로 향했다. 하얀 장미덤불. 그녀는 미로 같은 정원 속을 헤매며 그 단 하나의 희망을 찾아다녔다. 길게 늘어선 그림자와 스산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정원의 가장 구석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는 낡은 하얀 장미 덤불 하나. 잡초들 사이에서 몇 송이의 창백한 장미꽃이 마치 슬픈 유령처럼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성스럽고 또 처절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별장 구석의 낡은 창고에서 녹슨 작은 모종삽을 찾아왔다. 그녀는 장미 덤불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제 곧 그녀는 이 집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장미 덤불의 뿌리 근처 부드러운 흙을 파기 시작했다. 서걱서걱. 모종삽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주위는 빠르게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종삽 끝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종삽을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축축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랜 세월에 심하게 부식된 작은 나무 상자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땅 위로 끌어냈다. 상자는 자물쇠도 없이 그저 낡은 경첩으로 닫혀 있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안에서 퀴퀴한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상자 안에는 흙과 뒤엉킨 채 작은 아이의 유골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나기 뼈 사이에는 흙투성이가 된 낡은 헝겊 인형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박소희, 그녀의 무덤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슬픔과 연민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헝겊 인형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헝겊 인형에 닿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주위의 모든 풍경이 녹아내리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5살의 어린아이 박소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엄마의 향기가 나는 어둡고 커다란 옷장 안에 숨어 있다. 밖에서는 무서운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아빠의 화난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비명 소리.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쉴 수 없다.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 밖을 엿본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나에게 늘 친절했던 병철 아저씨가 서 있다. 하지만 아저씨의 얼굴은 무섭다.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울부짖는다. 제발, 우리 소희마는 아빠가 소리친다. 이 배신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둔탁한 소리. 그리고 엄마의 비명이 끊겼다. 잠시 후 아빠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꼭 감았다. 절거욱, 옷장 문이 열렸다. 나는 병철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었다. 아주 이상하고 차가운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나에게 속삭였다. 아가씨, 이렇게 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증인은 없어야 하니까요. 아저씨의 커다란 손이 나의 입과 코를 막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나를 내려다보는 아저씨의 그 차가운 눈동자였다. 강서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헝겊 인형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있었다. 정원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느꼈다. 이 집의 저주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해당한 어린아이의 마지막 기억, 배신당한 자들의 끔찍한 고통, 그리고 이 땅에 스며든 지워지지 않는 원한의 메아리였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이 70년의 침묵을 깨고 거제도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강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채 동이 틀 때까지 어린아이의 유골 옆을 지켰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기이한 현상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70년간 이 집에 갇혀있던 원혼의 절규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안식을 찾은 듯 됐다. 공포와 충격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저주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린아이의 유골이 담긴 상자와 민혜주의 일기장을 들고 거제 경찰서로 향했다. 처음 경찰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상속 문제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낡은 일기장과 군청 기록실에서 복사해온 객관적인 자료들 앞에서 그들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별장 뒷뜰에서 실제로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자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망상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잊힌 비극으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개오제 해안각 별장의 저주, 그 진실은 70년 전의 살인사건,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잊혔던 과거의 비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역사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 이병철이 저지른 죄를 대신해 박현준 일가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박현준의 먼 친척 조카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조상을 대신해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그녀는 박 씨 일가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공식적인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속재산을 모두 털어 이름도 없이 구천을 떠돌던 박현준 부부와 어린 딸 박소희의 넋을 기리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기자들이 모여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서연이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소희의 작은 위패 앞에 내려놓는 순간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처럼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다. 저주가 풀린 별장. 이제 그곳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일 뿐이었다. 개발업자들이 찾아와 그곳을 허물고 최고급 리조트를 짓자며 거액을 제시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해안각 별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별장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1년 후 해안각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더 이상 음산하고 폐쇄적인 별장이 아니었다. 해안각 추모도서관. 그곳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별장의 일부는 박씨 일가와 그 시대에 잊힌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고요한 도서관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강서연은 이제 도서관의 관장이 되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그녀는 정성껏 가꿔진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예전의 그 하얀 장미 덤불이 이제는 탐스러운 하얀 장미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동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놀고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원한의 속삭임은 이제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저주는 풀렸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픔을 보듬으려는 한 평범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 서연은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상처를 치유할 책임을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 그녀 자신 역시 구원받았다. 한때 저주받았던 별장은 이제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따뜻한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